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글로벌 이주호입니다. 여러분, 미국 금리가 또다시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난 밤 사이에는 1.7%를 돌파해서 장중한 때 1.75%까지 굉장히 큰 폭의 급등을 나타냈었는데요. 금리가 이렇게 또다시 급등을 하게 되자 나스닥 지수, 특히 기술주들이 많이 모여있는 금리 상승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나스닥 지수는 3% 넘는 급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FOMC 회의 결과를 본 이후에 많은 분들이 이제 금리가 안정되나 이런 기대감을 가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이제 잠시 후에 좀 외신에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 어쨌든 이렇게 금리가 급등을 하다 보니까 시장의 불안 심리가 조금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에다 더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를 추진한다고 표명을 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이제 기업 이익에 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에서는 다소 악재로 받아들인 모습입니다. 지표는 다소 엇갈렸었는데 선행지수라든지 아니면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것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이었었고요. 다만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의 경우에는 시장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좋은 기록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금리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시장의 이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 좋아진 상태였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글로벌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뉴욕장 시황 소식 간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우 시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18일 주요 지수는 국채 금리가 다시 급등하면서 혼조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장중까지는 일정의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장 막판 들어서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46% 막판에 낙폭을 조금 키웠고요. 32,860포인트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오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3% 넘게 하락한 움직임 나타나고요. 13,110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입니다. S&P 500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도 오늘 크게 빠졌습니다. 58.6포인트의 조정을 받아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이 주목한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준이 저금리 기조를 밝히면서 누그러지는 듯했던 국채 금리가 다시 올랐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장 초반에는 1.75%를 넘기기도 했는데요. 이는 전일보다 0.1%포인트 이상 급등한 수준입니다. 현재는 1.712% 다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준의 거듭된 완화적인 발언에도 시장의 우려가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올해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를 높였기 때문에 긴축에 대한 불안감도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 연준도 결국에는 물러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예상이 지금 시장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들 몇 가지 있었는데요. 엇갈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전주보다 4만 5천 명 증가하면서 77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예상치였던 7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었고요. 고용시장의 회복세가 다소 누그러진 셈이었습니다. 또 필라델피아 연은이 발표한 3월 제조업 지수는 51.8을 기록하면서 약 반세기 동안 최고치로 솟아났습니다. 지난 1973년 이후로 최고치였고요. 또 예상치였던 22도 훌쩍 상회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한 가지 더 있습니다. 3월에 가격 지불 지수가 발표됐는데요. 전월에 54.4에서 75.9로 급증했습니다. 1980년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갑작스러운 급등에 대해서 연은은 기업들이 생산 비용 상승 압박을 지속적으로 받는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역시도 오늘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자극했던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이슈들 확인해 봤습니다.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는 장 중반까지는 상승하고 있는 섹터도 많이 보였는데요. 결국에는 10개 업종이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금융만이 그 가운데서 0.5% 상승한 채 마감했고요. 오늘 에너지주는 4.5%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그 밖에도 자유소비재와 기술주가 2%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보다 자세한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종목들 먼저 보겠습니다.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소비 순환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빵주 전반적으로 매우 약했습니다. 전일까지 상승했던 애플은 3.4%의 낙폭을 기록했고요. 그 밖에도 구글과 아마존이 3% 내외의 낙폭을 오늘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도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을 받아갔습니다. 엔비디아가 4.64% 하락 마감했고요. AMD의 주가 역시 5.46% 오늘은 크게 빠졌습니다. 소프트웨어의 분위기도 오늘 역시 좋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나우의 주가가 3.8%, 인텔이 4.5%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역시도 오늘 7%의 조정을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오늘 유가 섹터가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약했던 만큼 엑슨모빌 역시 4.3%의 약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금융주 많이 0.5%가량의 상승폭을 지켜냈는데요. 금융주 내에서 은행주는 이 금리 상승의 수혜를 받아가는 대표적인 섹터죠. JP모건이 1.65% 올랐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6%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었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윌리엄스 소노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18%의 굉장히 강한 급등세를 연출해냈는데요. 4분기에 매우 양호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지자 오히려 사람들의 소비가 늘면서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은 2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망치였던 21만 8천억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달러 제너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상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오늘 4.6% 하락한 채 마감했습니다. 다소 부진한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EPS가 예상치보다 10센트 낮게 발표됐습니다. 다음으로 롤스타운 모터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차 기업다운 티커 이름이죠. 티커 이름이 RIDE입니다. 오늘 13.7%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역시나 4분기 실적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주당 23센트의 순손실을 기록했고요. 거기다가 오늘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했습니다. 이 힌덴버그의 보고와 관련해서 로즈타운 모터스 측에서 SEC의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로즈타운 모터스의 CEO는 이 전기차에 대한 선주문 수주가 non-binding하다, 즉 구속력이 없는 계약들이다, 이런 사실을 밝혔다는 소식에 오늘 주가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업스타운 홀딩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대출 플랫폼에 해당하는데요. 오늘 엄청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거의 90% 가까이 오르면서 115달러 선에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프로디지 소프트웨어 기업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기술력이 확장될 거다, 이런 기대감과 함께 4분기 어닝과 매출 모두 양호하게 발표를 해주면서 오늘 주가가 상당한 탄력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AMC 엔터테인먼트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미국 내 극장들의 98%를 다시 열 거다, 이런 소식을 전했고요. 또 3월 26일까지는 이게 99%로 늘어날 거다, 이런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3.24% 오른 채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에 있었던 특징주들까지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 오늘도 장혜진 앵커와 로제타 투자자분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일단 미국 증시가 이날도 금리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서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분석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은 저희가 FOMC를 통해서 연준이 오는 2023년까지는 최소한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확인을 했죠. 그러면서 긴축에 대한 우려는 잠시 덜었습니다. 하지만은 더 근본적인 지금 시장의 불안 요인인 금리 상승에 따른 공포감은 그대로 유지됐다는 점이 오늘 시장에서 좀 노출이 됐던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이제 개장 전부터 10년물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장중에 1.76%까지도 육박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기술주에 대한 좀 압박이 거셌습니다. 전일에 이제 안도 반응이 나왔더라고 하더라도 시장의 어떤 인플레이션 가속화라든지 그리고 금리 상승에 대한 공포 자체는 좀 남아 있었다라는 반증이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BMO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이션 공포가 재부상했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비스포크 인베스트먼트에서도 이 연준의 통화 완화 지속에 투자자들이 안도했지만은 자고 일어나니까 다른 생각을 했다. 결국은 불안 심리가 다시 한번 부상했다라고 또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상품 선물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그 변수가 됐었던 시장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잠시 후에 외신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파월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1.7%를 넘어섰습니다. 장중한 때 1.75%까지 넘어서기도 해서 굉장히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었는데 결국은 1.712%를 현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WTI 가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이날 크게 폭락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거의 8%에 넘는 급락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된 이유로는 이 원유 재고가 240만 배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고 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것이 그러면 이렇게 급락할 만한 그러니까 8%의 급락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구심이 남습니다. 어쨌든 국제 유가가 빠른 시간 동안 빠르게 올라왔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재고가 증가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금리가 오르면서 달러 가치가 또 상승하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오르다 보니 원자재 가격에는 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지면서 WTI 가격을 그 급락으로 만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7.8% 정도 내리고 있고요. 59.53달러, 60달러가 붕괴된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금값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데 사실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금값의 경우에는 장 초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너무나도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이 급락하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그 관심이 다시 한번 쏠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거든요. 금값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0.4% 정도 오르면서 1,734.5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뉴스부터 볼까요? 네, 세계 최대 채권 펀드죠. 핌코의 전 CEO이자 현재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 자문으로 있는 무하마드 엘 에리언이 아직까지 경계를 거둘 때가 아니다라고 분석을 한 그런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에리언은 지난 목요일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가장 변동성이 높은 자산에 올인할 것이 아니라 옥석 가리기가 여전히 필요한 시점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지난 몇 년간 최대 변동성을 보이는 자산에 대한 투자가 나쁜 선택이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유동성이 풍부했고 그리고 고수익 자산에 대해서 투자자들 사이에 열풍이 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에리언은 이렇게 엄청난 유동성이 꺾이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있다면은 거기에 올라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은 이 같은 고변동성 자산이 훨씬 힘든 때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간 효과적이었던 패시브 아니면은 ETF 위주의 전략보다는 매우 액티브한 운용이 필요한 때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경기 회복 모멘텀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이 연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유동성 축소 역시도 좀 고려를 할 수 있을 만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유동성 잔치에 의한 증시 대세 상승은 이 과거보다는 좀 어려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의견에 대해서 다른 글로벌 IB들도 비슷한 동의하는 분위기일까요? 네, 이제 팬데믹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좀 불확실성도 있고요. 그리고 유동성이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에리언의 말은 앞으로 좀 지수가 쭉쭉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일 수가 있다. 다소 좀 과거 대비해서는 어려울 수가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하는 일부의 의견도 좀 존재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분석을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미국 증시가 앞으로 이 GDP 성장률 대비해서 다소 좀 언더퍼폼할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은 증시의 상승률이 경제 성장률을 상회해 왔지만은 대대적인 지금까지는 통화 완화가 고밸류에이션을 지탱해줬다. 하지만은 유동성이 축소되면서 이 같은 고밸류에이션이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경계심에 좀 보태는 그런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현재 필요한 시점이라는 조언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 관련주가 유망할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역시 둘 중에 만약에 좀 단기적으로 아니면은 중기적으로 고르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좀 경기 민감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UBS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기 민감주에 대한 랠리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JP모건 역시도 중장기적으로는 경기 민감주가 증시 상승세를 견인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인플레이션 가속화 시기에 좀 유망할 만한 종목군을 또 선정을 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알코아 등의 어떤 소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메리어트 호텔이나 월트 디즈니 같은 경제 정상화 관련주, 그리고 이제 IT 섹터 가운데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덜한 이 통신용 반도체 업체죠. 브로드컴 등의 종목을 추천 종목으로 꼽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주혜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이 채권금리 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채권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달리 말하자면 누군가 미국 채권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금리가 급등한 것이고 1.7%를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림 한 가지를 보도록 할 텐데 이게 지난 3월 11일부터 그리고 최근까지의 그 미국의 구체 금리의 그림입니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하더라도 1.5%의 금리를 기록했었던 10년물 국채 금리였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도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서 기술주의 하락과 그리고 시장의 조정을 야기했던 그 수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과 열흘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이제 1.7%까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연준이 정책 금리를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시장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금리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금리는 이렇게 빠르게 급등할 것인가? 금리가 급등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는 겁니다. 채권 가격이 급락한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로 채권의 공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두 번째로 누군가 채권을 많이 팔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일단 채권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면 채권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행정부는 부양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사용하기 위한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채권을 찍어내야 되겠죠. 그만큼 채권 공급이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다 채권 파는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도 추가적인 부양책을 더 내놓을 것이라고 하죠. 그 말은 추가적으로 채권을 더 찍는다는 얘기고 채권 공급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앞으로도 더 하락할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 은행들은 당연히 채권 가격이 더 떨어지기 전에 좀 미리미리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대형 은행들이 채권을 굉장히 빠르게 미리 정리하고 있다 보니까 채권 매도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팀장님, 이런 현상은 앞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현상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금리는 계속 올라갈 것이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시장의 조정은 또 계속될 것이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네, 일단은 금리의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앞으로 금리를 더 상승시킬 아니면은 하락시킬 요인이 뭔지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날의 미국의 국채금리 급등이 전일에 일본은행에서 국채금리 변동 범위를 확대한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는 해석이 있었죠. 즉 일본은행이 국채금리의 상승세를 어느 정도 용인하겠다는 그런 시그널을 내비쳤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 긴축에 대한 또 우려로 좀 부상을 한다면은 앞으로 금리가 재상승할 좀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이라는 그런 이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주요 대형 은행들이
총 자산 대비해서 자기 자본을 어느 정도 비율로 꼭 가져가야 한다라는 그런 규제인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연준이 이 같은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분자와 분모 중에 분모에 해당하는 총 자산에서 국채 등의 자산을 빼줬기 때문이었죠. 그러면서 대형 은행들이 국채를 좀 많이 살 수가 있었는데 이달 말에 이 규제 완화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연준에서 이번 FOMC를 통해서 관련 언급을 피했죠. 그러면서 수일 내에 관련된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처럼 규제 완화가 연장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단 주요 은행들이 국채 물량을 빠르게 쏟아져 내는 거에 대한 우려는 다소 좀 덜 수 있다. 또 반대로 좀 금리가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요인으로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증시 조정이 지속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월가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세를 고려할 시에 올해 증시 상승세가 좀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경계론을 제시한 바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른 증시에 대한 우려를 상쇄할 만큼의 경제 성장세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0년물 금리가 2%까지 상승해도 증시에 대한 타격이 미미할 것이다라는 다소 상반된 의견을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외신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세금을 인상하겠다라는 자신의 공약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간 이 부자 증세에 나서겠다라고 밝혀왔죠. 그는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낮춘 법인세율을 재차 인상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코로나19로 인해 입은 타격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이 증세 논의는 차후에 이뤄질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좀 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이뤄지면서 최우선 과제였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까지 통과된 이 시점에 또 다른 추가 부양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증세 논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1.9조 달러 부양책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전액 자금을 조달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그마저도 어려워서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인데요. 법인세 인상은 기업들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증세 현실화가 미국 기업들과 그리고 경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가에서도 증세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투자 심리가 크게 악화될 수 있다라면서 우려하고 있는데요. CNN에서는 증세와 관련한 논의는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인상을 반영하게 되면 올해 S&P 500 지수에 포함된 이 기업들의 이익이 12%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을 또 했는데요.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정책으로 큰 수혜를 입었던 은행, 의류, 그리고 소매업체들의 피해가 매우 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기업들의 성장세가 어느 정도는 약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금 인상과 관련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는 그리고 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전망들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증세를 하기는 하겠죠. 공약으로 제시를 했었고 그리고 막대한 재정 부양용 재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시기와 그 정도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요. 물론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을 해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 여파가 좀 완화가 됐을 때 증세를 추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내비친 바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과거에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의회 양분 시나리오를 좀 좋아할 때와 비교를 한다면은 증세와 관련한 공포가 재부상할 가능성 정도는 충분히 좀 염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그러니까 선거 기간 중에 스티펠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의 상원 장악이 지속됨으로 인해서 법인상 인상 이 리스크가 해소됐다라고 분석을 제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바뀐 그런 이 양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경제 성장이 얼마나 빨리 살아나서 증세에 대한 공포를 좀 잠재울 수 있느냐가 앞으로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밤새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종목 뉴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AMC가 미국 영화관 대부분이 재개장할 예정이란 발표에 간밤 상승했습니다. 전통 자동차주들이 테슬라를 역전할 수 있을까요? 기대감에 올해 수익률이 크게 늘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애플이 이르면 4월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업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MC 엔터를 최진석 팀장이 준비해 주셨네요. 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관 체인이죠. AMC 엔터테인먼트가 이날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가 약 한 3% 정도 상승하면서 선전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대대적인 영화관 재개장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동사는 오는 금요일부터 미국 내 체인의 98%를 리오픈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AMC 측은 또 3월 26일까지는 영화관의 99%에 다시 문을 열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팬데믹 후에 약 한 1년 만에 AMC의 미국 내 영화 체인이 거의 모두 정상화되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AMC 엔터의 주식은 레딧에서 이 월스트리트벳이라는 그 포럼에서도 굉장히 좀 인기 종목으로 떠오른 바가 있었죠. 그러면서 한때 $2에 불과했던 주가가 1년 만에 약 한 300% 이상 상승한 상태입니다. 사측은 이번 재개장으로 25개 LA 지역의 영화관을 전체를 포함을 하고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지역의 영화관 체인 54개 중에서도 52개가 3월 22일부터는 재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AMC의 주가는 참고로 지난 월요일에도 LA를 시작으로 이제 캘리포니아에 대한 이 영화관 재개장 계획을 공개한 후에 25%나 당일에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영화관 체인들, 특히 AMC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재개장을 안 해왔던 걸까요? 그동안의 행보는 어땠을까요? 조금 해왔었는데 이번에 대대적으로 재개장을 함으로써 시장에서 좀 환호 반응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분기간에 오히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장률이 잠시 좀 낮아졌었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의 영화관의 78%가 문을 연 상황이었지만은 연말에는 67%로 오히려 이 비율이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해외도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3월 5일 기준으로는 미국 내에서 지금 약 한 90% 정도의 영화관이 문을 연 상황에서 이번에 거의 전체를 재개장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 되겠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도 3월 초 기준으로는 단 22%만이 재개장한 상태였지만은 앞으로 조금씩 재개장 그런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영화업계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들도 상당 부분 백신 보급 확대 등으로 회복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미국의 소기업들 아니면 소상공인들의 57%가 사업을 이제 완전히 리오픈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건요. 이들이 팬데믹으로 힘든 시기에는 온라인에 좀 집중을 하면서 매출을 어느 정도 지탱을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임을 밝혔다는 점이 될 텐데요. 팬데믹 이전에는 이들 기업들의 매출의 약 한 37%만 온라인을 통해서 창출이 됐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2월 기준으로는 이 비율이 57%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이들 기업의 또 이 33%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디지털 부문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이조의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즘 나스닥이 많이 하락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힘들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자동차주들, 이 자동차주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또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이 전통 자동차주들의 질주가 굉장히 매섭거든요. 이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전기차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까지 추월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이 전통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올해 들어서만 포드와 GM 모두 50%에 육박하는 주가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러다 그 가운데 이제 폭스바겐의 경우에는 올해 들어 60% 가까운 급등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30% 정도의 주가 상승은 이틀 사이에 나타났는데 폭스바겐이 이렇게 빠르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난 파워데이 이벤트를 통해서 향후 10년간 유럽에만 6개의 배터리 공장을 짓는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폭스바겐의 주가가 급등을 한 걸 보면 분명히 전통 자동차 기업들에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도
기업들에서도 전기차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들어서 이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3월 17일 종가 기준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과는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폭스바겐이 올해 들어서만 55%의 주가 상승을 보였고 포드와 GM은 거의 50%에 육박하는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 아래로도 다른 전통적인 자동차 기업들은 다 상승을 했는데 반면에 테슬라의 경우에는 3.8% 하락했죠. 오늘의 하락폭까지 합치자면 테슬라의 마이너스 폭은 훨씬 더 크게 집계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지만 전통 자동차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폭스바겐 사례에서 봤던 것과 같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텐데 이제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전통 자동차 기업들의 전기차 계획에 더 큰 신뢰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팀장님 어떻게 봐야 될지 참 어렵습니다. 이 전통 자동차 기업들에 대한 월가의 시각은 어떨까요? 그간의 이제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과 테슬라 간의 차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들이 그동안 이제 내연기관에 워낙 좀 집중을 해왔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에 집중을 해왔고 원래 이제 밥그릇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기차 전문 기업인 테슬라에 비해서 더 공격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니셔티브를 갖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었고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테슬라가 전기차 업계에서 이제 독주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이들 기업들이 예상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도 슬슬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그런 대목이고요. 실제로 이제 투자 의견 역시도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들에 대해서 최근에 좀 대체로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GM에 대한 목표 주가 $80를 유지를 했고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가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킬 만한 전략 변화의 한 해가 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GM의 시장 리더십을 감안을 한다면 주가가 $120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장혜진 앵커가 꼽은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일까요? 네, 애플과 관련해서 오랜만에 새로운 이슈가 나왔는데요. 애플이 이르면 4월 중에 새로운 아이패드를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이엔드 아이패드 프로 라인과 위치 연동 액세서리 에어태그 등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또한 보급형 아이폰이죠. 아이폰 SE 3세대 역시 출시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자, 더 좋아진 카메라 기능, 빠른 속도의 프로세서, 그리고 미니 LED 디스플레이까지 주요 기능들이 함께 개선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크기와 형태는 현재 제품들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애플이 신제품 아이패드를 출시하는 이유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실내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크게 늘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아이패드 사업 부문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은 지난 10월부터 12월 분기에 아이패드 매출이 $84억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 에어태그는 아이폰과 연동해서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초광대역 통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한 아이폰 SE 3세대에도 참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지난해 4월에 아이폰 SE 2세대를 4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점유율이 낮았던 중저가 시장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을 거두면서 올해 후속 모델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애플 측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이 봄 출시 행사 계획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사실 기술주들이 최근 들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날 역시 애플도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들어서 지지부진한 모습인데요. 애플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 또 최근 의견을 체크해 볼까요? 네, 부진한 주가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근까지도 대체로 우호적인 투자 의견들이 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 하락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도 아이폰 판매 수량이 월가의 예상 대비해서 훨씬 더 강력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표 주가 $175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애플의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플카를 진짜로 뭐 하느냐 마느냐 이런 관련된 불확실성도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다만 애플이 애플카를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티그룹이 최근에 자동차 산업에 애플이 진출할 시에 시장 기회가 막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지난 밤사이 있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와 더불어서 종목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장혜진 앵커,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